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한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랐지만 제 부모님은 오직 아들만 사랑하셨어요. 딸에게는 밥 한 숟가락도 아까워하시면서 아들에게는 집안 전 재산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부모님이셨거든요. 저는 평생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고요. 물론 키워준 값을 하라며 돈은 착실하게 가져가셨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40년 동안 저를 ATM처럼 이용해온 가족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정말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용기 내봅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리고 저보다 3살 아래인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절대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우선이다. 이게 우리 집의 철칙이었죠. 부모님은 딸이라는 이유로 제 이름도 아주 대충 촌스러운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저의 이름은 이순이, 동생의 이름은 이동혁. 저는 제 이름이 한평생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생 이름은 멋지게 지었으면서 나는 왜 순이야? 이런 원망을 한평생 했을 정도니 말이에요. 저는 6살 때부터 설거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는 게 저희 집의 신조였거든요. 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로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았죠. 저는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오면 항상 1에서 2등이었어요. 반대로 공부에 흥미가 없던 동생은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동생에게는 우리 아들은 똑똑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저에게는 여자애는 공부보다 착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제 성적표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지만 동생의 성적표는 앨범에 보관을 하실 정도였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성적을 잘 받고 싶다는 욕심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3등을 했어요. 선생님도 순이는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할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죠. 집에 가서 신나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애가 뭔 공부냐? 공부 잘하면 시집도 못 간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칭찬받을 생각에 한껏 설렜던 제 마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동생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이번에도 어중간한 성적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동현아, 이번에는 좀 아쉽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과외 선생님을 구해줄까? 똑같은 부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저는 3등을 해도 여자가 뭔 공부냐고 하시고, 동생은 중간 성적인데도 과외까지 해주겠다고 하시고, 그날 밤 혼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지옥 같은 날의 연속이었어요.
공부만 해도 모자를 시기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해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쓸 참고서는 제가 사야 했거든요. 동생은 과외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 주는데 저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혼자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동생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지갑부터 꺼내셨던 아버지가 버스비 좀 달라는 제 부탁에는 바로 역정을 내시는 거였어요. 기집애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맨날 돈돈거려. 덕분에 저는 버스비가 없어서 편도 1시간씩 걸으며 학교를 다녔죠. 고3 때 저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순이야, 넌 충분히 명문대 갈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셨죠. 집에 와서 대학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성적이 좋아서 충분히 명문대에 갈 수 있대요. 기대감에 잔뜩 부푼 저에게 아버지는 인상을 한껏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대학을 나와서 뭐하게? 그 돈으로 내 동생 대학 보내야 한다. 넌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대들어 버렸죠.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꿈이 있다고요. 울고불고 소리치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우리 집딸인 게 감사한 줄 알아라. 다른 시집 가면 남의 집사람이야. 그런데 뭔 대학이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졸업하고 취업해서 내 동생 대학 등록금 벌어와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번 돈으로 동생 대학을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도 못 가면서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동생은 성적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하시기는 커녕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내 아들이 재수를 한다며 슬퍼하셨죠. 그렇게 동생은 집안의 모든 지원을 받으며 재수를 준비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는데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80만 원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건 15만 원뿐이었어요. 나머지 65만 원은 모두 집에 들여야 했거든요. 동생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로요. 제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 5시 기상해서 가족 아침 준비. 회사 가서 8시간 근무. 퇴근 후 저녁 준비와 설거지, 동생 빨래까지. 주말에는 집 전체 청소와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었어요. 저는 언제 쉬었을까요?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뭘 했을까요? 대학생은 공부가 우선이라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동생의 방 청소마저도 제가 했죠. 23살 때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과장님이 순이야, 넌 정말 성실하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집에 가서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자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적당히 일하다가 시집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어머니는 순이야,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고작 23살이 된 저에게 말이죠. 동생의 대학 성적은 개판이었어요.
그리고는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났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집 공부 환경이 너무 형편없어.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동혁이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용돈을 주셨어요. 매달 50만 원씩이나요. 저는 매일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남자를 만나 25살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어려운 상황을 다 보고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꼭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이 정말 서러웠어요. 부모님이 딸 결혼은 조촐하게 하자고 하셨거든요. 하객도 10명만 부르고 패백도 간소하게 하고. 하지만 동생이 결혼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특급 호텔에서 20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렀어요. 아들 결혼은 집안의 큰 행사라면서요. 제 결혼식 비용은 300만 원이었는데 동생 결혼식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죠. 10배 차이 나는 돈.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였던 걸까요? 모두가 저를 호구라고 부르겠지만 결혼 후에도 매달 친정에 30만 원씩 드렸어요. 남편도 이해해 주었고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죠. 부모님은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도와야 한다며 바로 주셨어요. 저는 매달 30만 원 드리면서도 신랑이 돈을 못 버니 친정에 줄 돈도 없다며 구박만 받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승진도 하고 급여도 많이 올랐죠. 어느새 현금이 꽤나 쌓여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당신은 사업 감각이 있다고 언제나 저를 격려해 줬거든요. 그 격려에 힘입어 작은 식당을 차렸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행복했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요. 손님들이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고 할 때마다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게 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때 또 사건이 터졌어요. 동생이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컸어요.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들이 큰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와야 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저는 열심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집애가 사내 대장부가 하는 일에 왜 끼어들어? 완강한 아버지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동생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빚만 3억이 남았죠.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으니까요. 집까지 날아갈 뻔했죠. 그런데 동생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 아이템 정말 좋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탓이야. 젠장할. 난 왜 항상 운이 나쁠까?
언제나 그렇듯 동생은 남탓만 했고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에게 진정한 자식은 아들뿐이구나. 그리고 계산해 봤어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부모님께 뭘 받았을까? 정말 우습게도 결혼할 때 지원받았던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제가 일하면서 매달 부모님께 드린 돈만 합쳐도 몇 천만 원이 될 테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에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위로에도 매일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누나 요즘 사업 잘 된다고 그렇게 자랑했으니까 누나가 내. 평생 부모님께 받기만 하던 동생이 정작 부모님이 위급할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호구 같은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낸 건 물론 수술 후 2달 동안 제가 간병을 했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동생은 일이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병원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가게 일을 혼자 했고 저는 아버지 곁을 지켰죠. 정말 힘들었어요. 답답하다 욕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늙은 엄마가 홀로 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더라고요. 2달 동안 제가 병원에서 살면서 간병했는데 동생은 일주일에 1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가 간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불행은 왜 연달아 오는 걸까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 때쯤에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족 회의를 했는데 동생은 이번에도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누나가 시간도 많고 엄마도 누나를 더 의지하니까 누나가 모시는 게 맞지 않아? 사업을 핑계로 하는 일 없이 노는 백수와 마찬가지인 동생과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가게 일을 하는 저 중에 누가 더 한가할까요? 너 못지않게 나도 바쁘다 얘기하며 거절하니 이번엔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다시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야. 누나는 돈이 전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열받았어요. 동생에게 쏘아 붙이려는데 가만히 자리만 지키던 올케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형님은 항상 바쁘시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엔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게 맞아요. 언제나 집안일에 무관심하던 올케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아시잖아요? 올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한 뒤 수고비까지 건넸어요. 그런데 1달 후에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순이야, 나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확인해 보니 어머니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80이 넘는 노인네가
5천만 원을 하루 아침에 어떻게 쓰겠나요? 알고 보니 올케가 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서 돈을 빼간 거였죠.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올케가 엄마 돈을 가져갔어. 너 알고 있었어? 어떻게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돈을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어? 누나도 치매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생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딱 잘라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동생이 올케와 함께 어머니의 돈을 갈취했구나. 동생은 계속 비아냥거렸어요. 누나가 엄마한테 용돈 좀 줬다고. 엄마 재산이 다 누나 거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집사람이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누나는 모르잖아. 그깟 돈 5천만 원이 뭐라고 시누이 노릇하려고 드는 거야?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생 부모님께 헌신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동생이 어떻게 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죠.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 결심하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어요. 그동안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화를 내실 거라 생각했던 저희 생각이 너무 멍청했던 걸까요? 부모님은 그 순간에도 아들 편을 드셨죠. 동현이가 뭘 몰라서 그래. 일부러 우리 돈을 훔쳤겠냐? 다 며느리 잘못 들인 탓이다. 동현이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너도 동현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사내가 이깟 일로 기 죽으면 큰일 못하는 법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나를 영원히 이용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년 넘게 부모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계산해 봤어요. 용돈만 2억 5천만 원, 병원비 3천만 원, 각종 경조사비 1천만 원, 명절 비용 2천만 원, 총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쓴 시간과 노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죠. 40년 동안의 간병, 집안일, 명절 준비, 그리고 동생이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증빙할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대학 등록금 영수증, 사업자금 이체 내역, 심지어 용돈까지. 엄마가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라 다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계산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대략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5억이 넘었어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사업자금,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말이에요. 저에게 말하지 않고 준 돈도 있을 테니 더 많은 돈을 받았겠지요. 동생이 부모님께 드린 돈은 당연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비밀로 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잘 됐거든요. 식당 3개의 부동산까지. 어느새 불어난 자산이 20억 정도 됐어요. 남편과 밤잠 줄이며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결실이었죠. 그런데 가족들은 전혀 몰랐어요. 저를 여전히 그냥 장사하는 딸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 최고의 카드였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며 동생이 또 망했어요. 그때 하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죠. 부모님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셨고요. 그때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부모님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동안 받은 돈이 5억이 넘는데 그 돈은 다 어쩌고.
누나가 언제부터 그런 걸 계산하고 다녔어? 동생이 당황하더라고요. 저의 차가운 반응을 생각하지 못한 건지. 동생은 하나마나한 얘기들만 늘어놓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2021년 설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오늘 가족들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40년치 은행 이체 내역, 동생이 받은 돈 목록,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폭탄까지. 그때 저는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6살 때부터 이 집의 파출부였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을 혼자 했죠. 동생은 어렸다지만 조금 자라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제가 전교 3등을 해도 여자가 뭔 공부냐고 하시면서 동생은 그저 그런 성적인데도 과외까지 시켜주셨죠. 제가 신문 배달하며 번 돈으로 동생 대학 보내고 제가 매달 드린 용돈으로 동생 용돈까지 주셨어요. 제 결혼식은 300만 원으로 조촐하게 하면서 동생 결혼식은 3천만 원 들여서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셨죠. 아버지가 아프실 때 동생이 돈 없다고 딱 잘라내는 바람에 수술비 2천만 원 제가 댔어요. 2달 동안 간병도 제가 혼자 했고요. 어머니 치매 때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리면서 정작 며느리가 어머니 돈 5천만 원 훔쳐갔을 때는 아들 기죽는다고 입 다물라고 하셨죠. 무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ATM이었어요. 돈 필요하면 순이, 일손 필요하면 순이, 간병 필요하면 순이. 그런데 칭찬은, 인정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공로는 동생 것이고 모든 희생은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부모님께 드린 돈이 총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받은 돈은 5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동생도 얼굴이 새하얘졌고요. 올케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가족끼리 왜 이런 걸 계산해요? 제가 곧바로 받아쳤어요. 그럼 올케는 가족이니까 엄마 통장에서 말도 없이 5천만 원을 가져간 거야? 올케는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증거도 없이 왜 생사람을 잡아요? 저는 준비한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통장 잔고를 보여줬어요. 현금 10억이 찍힌 통장을 말이에요. 저는 이제 부자예요.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딸이 10억을 모았어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2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정작 아들이라고 떠받들었던 동생 상황은 어떤가요? 빚더미에 앉아 있죠. 모든 가족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이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가족들 앞에서 40년의 서러움을 모두 쏟아낸 그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각자 알아서 사세요. 저의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동생은 지금까지 받은 돈 중 절반인
2억 6천만 원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것. 두 번째, 올케는 훔쳐간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 세 번째, 앞으로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제가 할 것. 동생이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누나, 그 돈을 어떻게 구해? 요즘 나 힘든 거 알잖아. 나 땡전 한 푼도 없어. 그때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준 아파트는 누구네 계집이니? 그 아파트 2억 5천이잖아. 그거 팔아. 1,000만 원 정도는 깎아줄 테니까. 올케는 울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올케, 용서는 돈 갚은 후에 생각해 볼 문제야. 가져간 5천만 원 되돌려놔.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떴고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순이 네가 그동안 부모님 다 모셨다면서? 아들이라는 놈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동혁이네 집 사정 안 좋다던데 부모까지 손절했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동생은 부모 버린 자식으로 찍혔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아들이 부모 요양원 보냈다는 낙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그 아파트 팔게. 아버지 수술비도 누나가 냈고, 나도 이제라도 좀 갚아야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엔 여전히 불만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주변 시선이 만들어준 체면의 압박이 그를 움직이게 한 거죠. 그렇게 아파트는 팔렸고 저는 그 돈 중 일부를 부모님 요양원 비용으로 썼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셨어요. 연락 없는 아들, 돈 한 푼 못 주는 며느리, 기댈 곳은 결국 딸뿐이라는 걸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가 동혁이한테 너무 기대만 했나 보다. 이젠 네가 없으면 정말 막막하구나.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든 단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든 이젠 상관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필요한 건 모두 책임졌습니다. 단 제 방식대로요.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올케도 엄마한테서 가져간 5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친정에서 빌려서 갚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순이가 부자가 됐다는 것도 동생이 망했다는 것도 예전에 아들이 최고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역시 딸이 효자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척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생만 챙기던 분들이 이제는 저에게 연락하시고 명절 때도 저를 상석에 앉히시더라고요. 동생은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 팔고 나서 남은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 제게 연락해요. 누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하지만 이제 저는 동생의 우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도움만 받으며 살 생각이야?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봐. 부모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 순이가 진짜 효자였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곧
법인 것처럼 잘 따르시죠. 순이야, 내 말이 다 옳다. 앞으로는 네 뜻대로 하자.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업도 더 확장했고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가끔 동생이 연락 와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는데 글쎄요.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네요. 동료가 나와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아닐까? 네 이익을 위한 형식적인 사과 말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생각해 볼게. 젊은 시절 동생에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실컷 늘어놓는 지금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40년 동안 착하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착함이 저를 한없이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가족들은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 이용당할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단호해져야 해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하고요. 그래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어요. 저는 60이 넘어서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당해지세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을 존중해야 해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만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